그렇다면 그 박세익 전무님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그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잘못 헛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얘기했던 테슬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올해 한 해를 이제 복기를 해보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5월 달에 그 팬데믹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락다운 조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 락다운 조치에 경제가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를 기록하는 엄청난 충격이 왔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거기에 페드가 이제 작동을 했죠. 페드가 개입을 하면서 페드 소위 말하는 페드 푸시 작동을 한 거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죠? 네. 실업률이 그냥 10% 이상 급등하고 실업자 청구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영하 20도 30도에서 웃장 까고 뛰는 예, 그런 군인들의 모습 같은 주식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오면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무슨 8%, 10% 빠지는 이런 장이 왔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실 필요 없이 그 와중에도 플러스 내고 있는 종목은 왜 플러스를 내는가를 좀 보시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웃장 까고 해변에서 영하 20도에 조깅하는 군인들의 모습 같은 게 연상이 된 거죠.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강할까, 주식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의 주가가 200불에서 100불까지 그렇게 반토막이 났다가,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아마존과 애플이 주가가. 그때와 같은 모습이 테슬라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는 왜 저렇게 올라가나?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라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저런 플랫폼 기업은 지금 애플이 2,400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듯이 애플과 같이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큰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스닥에서 결정된 이 성장주의 테마가 결정이 되면 전 세계 시장에 공통된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미국에서 먼저 정해지면 한국에도 그런 테마가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항상 첫 아침 회의, 저희는 매일 회의를 합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할 때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합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기업,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S&P 500 기업, 나스닥 100 기업 중에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면 테슬라의 밸류체인, 애플이 갈 때는 애플의 밸류체인. 예, 그렇게 보면 주식이 굉장히 좀 쉬워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자, 발굴은 그렇게 했는데,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97년, 8년, 9년, 10년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다 했잖아요. 닷컴 버블에 똑같은 테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술을 비롯해서, 이제는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럼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혁신 기업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제가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1조 달러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150,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00조가 됐으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예, 제가 절대 고스톱 3점 먹고 스톱하는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쓰리고까지. 네. 먹을 때 쓰리고로 왕창 먹고 터질 때 좁게 터지지 않는데
고스톱을 저는 잘 안 칩니다. 왜냐면 손절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카드를 쳐보면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카드다 하면 손절을 할 수 있는데 고스톱은 그게 좀 안 되는 끝까지 부분이 가야 있잖아요.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 충분히 먹는 기간이 10년을 들고 가야 되는 기업이 있고 2년마다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피터 린치가 성장주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주식을 한다 했잖아요. 턴어라운드 주식이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상위 1% 이내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만 하시는 분들이 이 가치 영역에 가 있는 이 턴어라운드 이 경기 민감주를 잘 매매를 잘 못하세요. 예. 근데 피터 린치는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전설적인 수익률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장기 성장주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느냐? 그냥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냥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시클리컬들이 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성장주는 다른 기업들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네. 네, 가파른데 이게 시장이 성격에 따라서 경기의 성격에 따라서 성장주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 각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주식을 사면 좀 괴로워집니다. 예. 고점에. 예.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큰버블하고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150조 정도 시총에서 사셔가지고 1조 달러 가는 그림을 3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3년에서 한 5년. 그런데 주가가 이번에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테슬라 주식, 발행 주식 수의 거의 35%가 숏이었어요. 네. 이 엄청난 공매도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 S&P 500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150조 정도의 주식을 사야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한 600조, 500조 했는데 150조 가까이를 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공매도 35%가 지금 6% 돼 있거든요. 공매도의 쇼커버링 플러스 그 공매도 세력들은 기업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S&P 500까지 편입되는 이 이슈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손해 어마어마하게 받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150조, 100조 할 때 숏 때려놨던 게 이번에 700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이 아까 1억을 매도를 때려놨으면 1억이 아니라 6억, 7억이 터진 겁니다. 거의 파산지경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숏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숏커버가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은 걸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빌려서. 그러면 갚아야 되거든요.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비싼 값에 다시 사서. 임 대표님한테 제가 빌려서 때렸어요. 테슬라 주식을 100주 가지고 계신 거. 빌려서 때렸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걸 빌려준 사람이 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주식 이제 돌려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 100주를 다시 갚아야 되는데 100주를 사서 때렸을 때는 이제 100만 원어치 때렸는데 이게 자꾸만 올라가는 거죠. 그걸 못 견디고 이제 대사서 갚는 걸 이제 쇼커버라고 하거든요. 그 쇼커버 플러스 S&P 500 지수 편입에 거의 150조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주식은 500조 근처에서 다시 저는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으로 한 주도 그동안에 테슬라를 매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에 편입되는 날 제가 직원들한테
테슬라 주식의 3분의 1을 매도하라고 지시를 3분의 2. 3분의 1을. 1. 왜냐하면 그 1억을 사신 분이 3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매도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원금은 이제 다 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또 하나의 투자 원칙인데요. 리스크를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잽싸게 도망 나오는 사람은 없댔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다친 적이 없는 이유가 그런 원칙을 좀 지켰기 때문인데, 제가 투자한 기업이 300%가 이상이 올라오면 일단은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빼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빼놓고 더 올라갔을 때, 그거 팔지 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내 3분의 1을 사서 또 먹었잖아요. 내 주식을 누군가 사서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이 3분의 2가 또 계속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팔고 났을 때 그게 우연히 고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 팔았구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이, 해외 주식은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50만 원 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테슬라에서 났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50만 원어치의 이익 실현을 하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250만 원어치의 이익 실현하면 또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익 실현을 안 하고 그대로 1,000만 원의 이익을 3년 뒤에 팔면 거기에 대해서 22%, 1,000만 원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250만 원, 내년에 250만 원 팔고 다시 사셔도 됩니다. 매입 원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250, 250, 3년 뒤에 250, 합쳐서 750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면 그게 22% 꺾여보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매도를 하라고 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항상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바닥에 왜 주식을 못 샀을까도 있지만요. 내가 왜 그렇게 비싼 주식을 내가 샀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파티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파티장에 지금 감히 테슬라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도 나도 다 괜찮다고 하면 그때 나가야 될 때라고. 근데 전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테슬라가 딱 떠올랐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 테슬라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은 반론을 얘기하기 힘들죠. 비트코인이 한창 난리 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송에서 조금만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공격받았죠. 공격을 받았죠. 지금이 뭐 테슬라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테슬라를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은 내년에 500조 근처에서 살 기회를 저는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사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방법론인데요. 이 주식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롬멜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2차 세계, 2차 세계 대전에 패전국인데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 중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적군에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한테는 재앙이지만 군인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다. 그래서 롬멜 장군의 부대가 1,000명이 10,000명의 영국군을 상대로 완전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활약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롬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생각은 나에게 지혜를 주지만 지나친 생각은 나를 겁쟁이로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분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지금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주저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올해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빠지는 걸 기다렸는데 빠졌을 때 그러면 과연 투자를 하셨냐면 빠졌을 때도 투자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요. 무섭기 때문에. 그죠? 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롬멜 장군은 저 사람이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대충 이해는 가더라고요.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와 하고 몰려들면 얼마나 겁나죠. 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돼. 주저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먼저 공격한 사람이 위너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먹을 룸이 있는데 언제든지 10%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올해는 제가 조정이 와도 무섭지 않은 조정이고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깊은 조정이 한 번씩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20% 정도라도 담아 놓으셔야 돼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메인 스트릿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 회복이 돼서 경기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는 게 내년 7, 8, 9월 달 되면 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거다 했잖아요. 작년 YOY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시장이 잘 안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20%라도 담아놓고 사시면 돼요. 테슬라도. 예, 650조, 600조에서 20% 들어가서 한 450조 정도까지 예, 내가 분할해서 살 거야 해서 사시는데 가격대별로 이렇게 5단계로 사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10%만 들어가시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20%, 더 밑으로 빠지면 30, 나중에 40 이렇게 채우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를 좀 정해놓고 사셔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사야지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절대 못 사고 진짜 한쪽 발을 담가놔야 사든 팔든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나기 쉽다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롬멜 장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전에는 그 콜린 파월 장군 사막의 예. 폭풍인가?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콜린 파월 옛날 미 국무부 장관 했던 분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P는 40에서 70이 나의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하면서 그죠? 40%도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액션을 하지 말고 그렇지만 40에서 70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과감하게 액션을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90에서 100 정도 다 알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그리고 40에서 70 정도를 아시려면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뭘 해보셔야.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방송을 제가 쭉 보면 아 저분은 실전 경험이 좀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 유튜브 보면서 아무리 골프, 축구, 탁구, 배드민턴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라도 지금이라도 실전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한쪽 발을 담그고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하죠.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가치 투자 전문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살 게 없을 때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은 섹터는 버블이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살 게 아직은 많더라.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정확한 얘기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물론 이제 종목은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그래도 우리가 버블 섹터는 좀 피해서 이렇게 뭔가 아직 먹을 폭이 있는 섹터의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저는 그 JP 모건에서
지난주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56% 정도 증가하고 순이익이 51% 정도 증가할 거다. 예.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한국의 코스피의 지수를 3,200포인트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2018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 한 144조 정도에는 못 미치겠지만 이익의 질은 그때는 반도체에 너무 치우쳐진 이익이었다면 내년도는 산업 골고루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올라가는데 거기에 아까 성장주가 있고 제가 경기 민감주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게 왜 우리가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을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고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이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타이밍인데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은 순자산 대비 PBR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0.5, 0.6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이제는 PBR 1배 이상에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네. 프리미엄을 주고 살 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막 시세가 이익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익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시장이 이렇게 바닥일 때 PER로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댔잖아요. 네. 아니 PER이 우리나라 13배, 15배 이렇게 비싼데 이게 말이 돼? 근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잖아요.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익이 안 나니까 PER이 높게 보이는 거고, 경기가 한창 2018년 상반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때 하이닉스 PER이 3배였거든요. 네. 3배인데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PER로 보지 마시고 PBR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를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턴어라운드주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만하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떤 그 하우스의 그 콘트 팀장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내년에는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봐라.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전반 금년 2020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죠. 아직 그게 끝이 아직 안 났고 이 한 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면들을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그 노하우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뛰어난 역시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세익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